않고 오늘은 대선 주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선 주자를 모시는 시리즈의 첫날이기도 한데요. 바로 오늘 첫 주인공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간간히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의 주자들도 인터뷰를 할 계획인데 오늘 그 첫 손님이 되시는 셈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동안에 탄핵이라든가 또 특검에 관련한 소식에 집중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대선, 이에 대한 보도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 나서고 있는 주자들에 대해서 짧은 인터뷰나마 진행을 해서 유권자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주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책에 대한 검증 등은 워낙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련한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주로 이 인터뷰들은 현안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후보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니까요.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페이스북에서 우리 기자들이 오늘 나오신 안철수 의원을 계속 모시고 제가 못다 나눈 얘기들을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셜 라이브 시간도 지금 저쪽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요즘 뭐 좀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가진 예. 게 체력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설 연휴 지나서 예. 중도 사퇴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 하차할 것이다라고 나름 예언 아닌 예언을 하셔서 흔히들 농담으로 이제 돗자리를 까셔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정말 중대한 국면 아닙니까? 예. 중대한 국면에 대한민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도 지금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마음이라면 예. 나오지 않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대표도 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당에. 근데 그건 두 분의 희망사항 아닐까요, 혹시? 아까 반기문 총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들 예상이 틀리는 이유가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사실과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님 경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 주변에서는 이건 뭐 정식으로 보도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다니는 얘기로는 황교안 총리가 상당 부분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위 사람들 또 희망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예. 또 본인이 계속 이야기한 대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나오는 선택은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또 새누리당을 그래서 좀 용서해 주신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엔 동의하지 않으시겠군요, 그러면. 다음 대선은 저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된다고 봅니다. 예. 원래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책임지기 때문 아닙니까? 예. 이렇게 큰 실정인데 이게 정권 연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는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고 예. 그런 뜻에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예언 아닌 예언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문안 대결. 그러니까 안 의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안문 대결이라고 칭한다면 예.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그게 희망사항 아닐까요, 혹시? 전제 조건은 달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 예. 또 사실상 민주당은 문 전 대표로 후보가 정해졌다고 볼 때 예. 그렇게 안문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민주당 쪽에서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주자 쪽에서 굉장히 좀 지사 쪽에서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자신들은 뒤집으려고 노력 중이기도 하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본인께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강론을 많이 말씀하셨으나 그 자강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서 왜냐하면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 전 총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어떤 그 아무런 이득을 못 보신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원래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 아닙니까? 예. 그 아마도 이제 국회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이전에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재명 지사. 시장님 시장. 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지금은 과거 청산이라는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때는 당장 우리 미래를 걱정할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과연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 모든 후보들을 평가하게 되십니다. 예. 그때부터가 저는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본격적인 시작이 꼭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된다면 예. 안문 대결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니요, 제가 예라고 한 건 꼭 동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분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정권 교체는 확실하고 예. 그렇다면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어느 후보가 더 정직한가, 예. 어느 후보가 더 정치적으로 신세진 바가 없어서 깨끗한가, 예. 그리고 또 어느 후보가 실제로 정치적인 성과물들을 만들어냈는가, 예. 또 어느 후보가 지금까지 책임져 왔는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런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전제를 안문 대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반대편에서 들으면 나는 정직하지 않고 빚진 게 많고 성과물도 없고 책임진 게 별로 없고 미래를 볼 눈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예. 더 상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대편에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 예. 글쎄요. 오늘 긴 얘기는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헌재에서 지금 이제 헌법 절차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이제 보도하신 걸 옆에서 봤습니다만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이 또 직접 출석한다는 얘기가 지금 가능성을 흘렸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저희 백종원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헌재가 더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알 수가 없는 일이라서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 저는 반드시 3월 13일 이전에 인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외과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수술을 굉장히 꼼꼼히 해서 마음에 드는 수술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환자가 죽었다. 예. 이런 예를 하나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정말 법리를 잘 따져서 역사에 남는 판결을 해야 되지만 예. 그게 너무 시기를 늦춰서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아시는 것처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다 합쳐봐야 한 석 달 남짓.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지지율을 더 이렇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만은.
뭐 석 달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예. 뭐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 직전에 예. 뭐 거의 한 90일, 100일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2월 달 와서도 보십시오. 예. 반 총장님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또 김부겸 의원 포함해서 여러 예. 명의 대선 주자들이 이제는 이 대선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거의 매주 굉장히 빠르게 생길 겁니다. 본인은 거기에 해당이 없다. 저는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예. 그리고 누구하고 연대도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하고도.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연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각 당마다, 각 후보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예. 겁니다. 민주당하고 안 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만합니다. 그 심정은.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바른정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연대하는 대상에 안철수 의원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 모든 지금 관심들이 연대론에 지금 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정책 선거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 정말 다시 또 컨텐츠 없는 대통령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도 이제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정책 쪽은 이제 질문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예. 그래도 틈틈이 이런 정책 선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물론 그 부분은 하는 저희가 나중에 바람입니다. 뭐 토론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정책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른바 이제 그 자강론과 뭐 이렇게 연대론 등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같은 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 그중에서 이제 지금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동의합니까?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자꾸 다른 분들을 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당의 입당해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건 그거는 또 연대론과는 다릅니다. 예. 뭐 저희들 좀 아재 개그식 농담으로 연대론이 아니고 고대론입니다. 우리 당 고대로 가자. 그겁니다. 예. 그러면 그 왜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뭐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 반기문 전 총장을 이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영입을 해서 경쟁시키자 했을 때는 왜 반대하셨습니까? 그때도 그거는 연대가 아니라 들어와서 경쟁하자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집권할 때 정권 교체인지 정권 연장인지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간단하게 저희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연관이 없을 것. 그 다음에 개혁적인 의지가 충만할 것. 예. 그 다음에 또 주위 사람들이 개혁적일 것이었는데 예.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도 이제 저희들은 연대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서. 네, 그래서도 이제 박지원 대표 같으면 셔터를 닫았다.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반 전 총장은 정치 교체를 주장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정치 교체뿐만 아니라 예. 정권 교체를 동시에 이루어야만 된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예.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다고 그런 판단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더 혹시 이른바 이제 뭐 스몰 텐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빅 텐트론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텐트라는 말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쓰니까요. 텐트 참 춥지 않습니까? 저는 집이 더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과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면 예. 언제든지 저희들은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예. 들어오셔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 의원은 괜찮습니까? 그분이 의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혀 없다고 그렇게 예. 언론에 밝히셨습니다. 예. 그럼 혹시 두 분 사이에 뭐 이렇게 좀 골이 깊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질문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소통을 얘기할 때 안 의원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여태까지 주변에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 때문에 김종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말이 잘 안 통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 청춘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소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예. 50 넘은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잘못 알려지는 데는 이제 뭐 정치권에서 충분히 저 이야기를 충분히 못 전달했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건 내 탓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그 주변 분들이 그것도- 많이 떠난 거는? 정치권은 워낙에 이합 집산이 많은 곳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한 정당을 이룰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인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5년 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김종인 의원이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십니까?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본인의 그런 그 뜻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고자 예. 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의 방향에 동의하신다면 뜻을 함께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너무 한 분 얘기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좀 지나쳐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정책 토론이든 뭐든 예. 자리 마련했을 때 기꺼이 나와 주실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냥 앉으시죠, 뭐. 예. 그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윤석 씨가 있네. 네. 안의빈 기자단 끝난, 네. 좀 이따 나가면 되죠? 예, 중간에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아, 그런가요? 부자연스럽게 나가면 안 되나? 아니,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뉴스룸 인터뷰 잘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모시고 소셜 라이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마크하고 있는 안익은 정치부 기자고요. 이쪽에는 이윤석 기자, 박병현 기자 모두 저기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소셜 라이브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네. 일단 시작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계속 하시죠. 네. 아까 저도 잠깐 앉겠습니다. 그 최종 판단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할 거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마 나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조금 저희가 약간 봤을 때는 그것도 약간 기대이고 희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안 총장님이 왜 결국은 그만두실 것이고
그리고 설날 이후에 그만두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반 총장님께서 아마도 다음 대선에 나오기는 힘든 조건들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너무나 잃을 것이 많은 상황인 겁니다. 우리 뭐 세계적으로 10년 유엔 사무총장 경력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근데 대선 출마 선언하는 순간 그걸 다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적인 자산인데 그것도 역시 힘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못 나오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설날 직후인가 사흘 빨리 들어오신 것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흘 빨리 들어오셨을까? 아마도 하루라도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날 이후에 민심을 보고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이후에 그만두실 거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보수 예. 진영에서는 저 자연스럽게 빠지겠습니다. 앉아있다 보니까 좀 뻘쭘해지네요. 예. 잘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보수 진영 쪽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뭐 날로 커져가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당선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기대를 걸고 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소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의 전적으로 선택이겠습니다만 황 총리가 나오면 대선에서 이기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소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을 당권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모될 것을 누구보다도 황 총리 자신이 알 겁니다. 그래서도 나오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나온다고 해도 국민적인 지지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 전에는 2012년이죠. 2012년에는 상당히 지지도가 높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안타깝게 이게 후보 단일화고 과정에서 그만두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너무 또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인들이 하는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그냥 단순한 표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단순하게 국민들을 그냥 정해진 표 막대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수만 하다 보니까 야권 분열이니까 필패한다. 새누리당이 아마도 200석을 돌파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알파고 수준입니다. 산수만 하던 덧셈 뺄셈만 하던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구도 하에서도 어떤 후보가 나오든 우리나라 전체 총체적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가장 최적의 판단을 내려온 게 국민들입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어떤 구도 하에서도 어떤 후보들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정권 교체는 반드시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을 믿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다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조금 이렇게 작년 총선 때도 네. 제가 총선 직전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들 믿지를 않았습니다. 네,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모두 안철수 전 대표 마크맨들이라고 이렇게 이 팻말까지 다 차고 나왔는데요. 먼저 이윤석 기자. 예.
이 마크맨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소한 이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크맨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마크맨이란 게 원래 스포츠 경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팀의 공격하는 선수를 전담해서 방어하는 선수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선 유력 대선 주자를 전담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마크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유력 대선 주자가 하는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정치 상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크맨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태블릿 PC의 내용을 좀 담아봤는데요. 방송 끝난 다음에 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원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네, 마크맨이 던진 질문. 최근에 이거를 담아봤는데요. 최근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비선실세라는 개념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 능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비선실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기자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요. 또 이제 새정치연합 시절에 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그거 나도 몰랐다. 정말 안철수 대표가 당시 누구랑 논의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뭐 지난 대선 네. 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선거 캠프가 있습니다. 제가 후보고 본부장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 밑에 이제 각 그 부서 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결정들은 저하고 이제 본부장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실장들이 못 끼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들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대로 그 조직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다 의사결정한 거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좀 섭섭함을 토로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금태섭 의원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박경철 원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은 같은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금태섭 변호사도 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그 결정할 때 함께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였고 지금 이제 뭐 정치는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런 질문을 대표님께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도대체 대표님의 멘토가 누구냐, 현재 멘토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요즘 최근에는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연락하고 좀 도움을 구한다라고 좀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참모는 누구라고? 예, 근데 정치인에게 멘토가 누구냐고 다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저한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참 왜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그걸 안 물어보나 했더니 그 정치에 진입한 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5번의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직접 제가 출마를 했던 국회의원 선거 2번, 당 대표로서 지휘했던 전국 선거가 3번입니다. 총선, 지방선거, 그 다음에 그 대규모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정치인으로서 당 대표로서 치를 수 있는 모든 선거를 이 짧은 기간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해가 어떤 쪽에서 이제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게 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저는 멘토라기보다는 함께 의논하는 동료가 필요한 거고 다행히 이제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많은 현역 의원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해주시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여러 도움을 주는 분들하고 뭐 그분처럼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준다기보다 네. 함께 정치적인 동지로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소통도 원활하게 한다고 보면 될까요? 대면 소통이 대부분이죠. 네. 아니, 그럼 그걸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어떤 분은 전화로만 그걸 또 받고 그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아유, 있어서. 저 전화는 불편합니다. 네, 제가 저기 보통 제가 컴퓨터 잘하니까 신문도 인터넷으로 보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종이 신문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터넷으로 보면 어떤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클릭한 빈도수가 많은 그 기사가 반드시 그 가치가 높은 기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종이 신문은 한눈에 그 위치나 그 크기나 사진들을 보면 어떤 신문이 어떤 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눈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레이아웃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가면서 그 소중한 레이아웃 인포메이션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네. 이제 저 종이 신문을 보는 것처럼 저도 그 컴퓨터로 무슨 문자 보내고 소통하는 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직접 보고 소통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네. 그러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였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최근에 부산에 가가지고 그 부산 사투리를 좀 쓰셔가지고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예. 박병윤 기자 어떤 내용이었죠? 예, 지난 7일이었죠. 부산 시의회에 내려가셔가지고 단디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이런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그거 전체 사투리는 안 해요. 사실은 단디해라 그 단어만 썼죠. 사실은 진짜 부산말로 하려면 단디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이소. 이래야지 진짜 사투리인 겁니다. 아니, 사투리 다 안 썼습니다 그때. 그때 그렇게 좀 하시지. 네. 아니 그런데 고향이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좀 지지도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산 시민들한테 좀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이 뭐 열심히 이제 제가 한 일들을 전국 열심히 다니면서 알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친척들 모두 다 지금도 부산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매달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공개적으로 찾아뵈야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부산 시민들 또 경남 도민들이 아실 것 같아서 좀 더 이제는 그 부모님만 뵙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그 사람들 만나고 부산의 현안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전 방안도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지지도가 많이 오를까요? 부산에서?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지지도에 연연해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 묵묵히 하면 그걸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마크맨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 스스로 납득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저 두 번째 질문을 마치고요.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죠. 네. 세 번째로 우리 안전 대표의 그 패션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이윤석 기자가 주문했죠. 그러니까 그 정치인에겐 스타일도 메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넥타이를 매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큰 변화가 계속 없다. 예, 너무 좀 똑같은 거 아니냐 항상. 그래서 머리 스타일의 사소한 변화까지도 기사화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일단 먼저 오늘 스타일 어떤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덧붙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타이를 안 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TV 토론이 많지 않습니까? TV 토론 때는 꼭 메고 옵니다. 그게 또 기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종의 저는 넥타이를 매는 게 이제 전투복 입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안 맨 보통 때 상황은 평상복이고 넥타이를 맸다면 전투할 의지가 충만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투복의 색깔이 담고 있는 의미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제가 타이가 보통 녹색이나 또는 푸른색 계통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뭐 녹색이야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다 보니까 녹색에 푸른색이 함께 섞인 타이네요.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저기 그리고 또 오늘 이게 바른정당 색깔을 하고 있었어요. 바른정당 색깔. 예. 근데 이것도 저 사실은 예전에 안랩을 창업을 했습니다. 안랩 색깔이 블루입니다. 푸른 계열. 예, 푸른 계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제가 만들었던 조직이 4개가 있습니다. 안랩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1,500억을 기부해서 만든 그 공익재단, 그 다음이 이제 카이스트의 기술경영 전문 대학원이라는 학교, 그 다음이 이제 국민의당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추억이 서린 또 상징하는 색깔들이 또 각각 있는 셈이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1호 공약. 예. 이번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이 되면은 내가 이 공약만큼은 내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고 싶다 하는 공약 하나만 좀 짤막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알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 공약입니다. 교육 혁명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로가 아니라 저는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육부 폐지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장기 계획을 합의하게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수립하겠다는 것.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초, 중, 고 대학교에서 창의 교육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 그러려면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생교육, 학교 졸업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중, 장, 노년층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 세 가지 꼽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로 마이크 드랍 순서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보다, 안희정 지사보다, 이재명 시장보다, 또 유승민 의원보다 내가 더 적합하다. 어떤 거에 더 적합하다라는 뜻은 아시겠죠? 거기에 관한 짧은 메시지, 짧고 굵은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누가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 평가 기준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거쳐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분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전과는 정말로 다른 것이 이 정말 첨단 기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보고서만 받아가지고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 가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